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JLK 웹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좌장을 맡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의 선우준입니다. JLK 최고의학 부책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는 Perfusion Imaging in Acute Ischemic Stroke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JLK는 뇌졸중에 진심을 다하는 의료 AI 기업입니다.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돕기 위해 뇌졸중 진단 및 추적에 이용되는 영상 검사, 그러니까 non-contrast CT부터 CTA, CTP, MRI의 DWI, MRA, MR 퍼퓨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솔루션 라인업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MRA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부분을 탐지하는 솔루션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솔루션 중에서 이 퍼퓨전 이미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어큐트 이스케미ክ 스트로크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연자는 인지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영상의학과 이호준 교수님이십니다. 이호준 교수님께서는 Perfusion Imaging from a Neuroradiologist Perspective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호준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공의 강사를 거쳐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셨으며 현재는 해운대 백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백성현 교수님께서 Perfusion Imaging from a Neurointerventionist Perspective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백성현 교수님께서는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전북대 병원에서 영상학과 전공의를 수료한 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영상 및 신경중재 펠로우를 마치고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두 분의 강의를 모두 들은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이호준 교수님께서 Perfusion Imaging from a Neuroradiologist Perspective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호준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줌을 통해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진행 중에 다소 송신이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호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해운대병원 영상의학과의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가 Perfusion Imaging in Acute Ischemic Stroke인데요. 저희 병원은 MR Perfusion Acute Ischemic Stroke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CTP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CTP 영상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현장에서 CTP를 활용하시는 진료과의 요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판독 시 CT 퍼퓨전이 유용했던 사례와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피트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CTP는 환자의 정맥을 통해서 트레이서인 요드와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여러 개의 CT 영상을 얻게 됩니다. 가운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좌뇌에 이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각 화소에서 시간에 따른 어테뉴에이션의 즉 타임 어테뉴에이션 커브 줄여서 TAC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퍼퓨전 맵들을 만들어내는 게 CT 퍼퓨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활용되는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를 소개드리면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 줄여서 CBB는 단위 조직당 블러드의 프랙션을 의미하며 바스큘러 덴시티와 연관이 있고 TAC에서 에리아 언더 커브에 해당합니다.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는 CBF라고도 하며 시간당 단위 조직을 지나가는 블러드의 양이며 맥시멀 슬로프 메서드에서 TAC의 맥시멀 슬로프에 해당합니다. 민 트랜짓 타임은 단위 부피를 지나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며 CBV 나누기 CBF로 계산하게 됩니다. 타임 투 픽은 티슈에서 최고 조형 증가까지의 시간입니다. Tmax는 이어서 말씀드리게 될 디컨볼루션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의 TAC는 이를 공급하는 아터리의 조형제에 따라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제가 느리게 들어오는데 CBF가 높은 조직과 그 반대의 경우 TAC는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테리얼 인풋 펑션의 영향을 배제한 레지듀얼 티슈 펑션을 분리하지 않으면 정확한 값의 측정이 어렵게 됩니다. 과거 맥시멀 슬롭 메서드에서는 이런 AIF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내로한 볼루스를 위해서 굉장히 빠른 주입 속도가 필요했지만
이런 주입 속도의 제한과 볼루스가 와이드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제약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max는 이런 티슈 펑션에서 최고 조형 증가까지의 시간이며 여기에서 최고 높이가 12F가 됩니다. 고품질의 CT 퍼퓨전 검사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사선 피폭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IV 액세스를 잘 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높은 방사선 피폭으로 빠른 간격으로 촬영하여 고품질의 TAC를 획득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를 촬영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방사선 양을 가능한 적게 줘야 되고 각 요소별 복잡하게 얽혀있는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영상을 획득해야 하며 권장되는 최소 8cm의 촬영 범위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스펙의 옵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방사선 표시는 레디에이션과 관련된 요소이며 붉은 곡선은 TAC의 품질과 관련된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면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돌면서 촬영하는 CT 퍼퓨전의 특성상 CT 퍼퓨전이 CT 검사 중에서 어떤 특정 부위의 피폭이 굉장히 높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도에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이렇게 CTP를 촬영한 환자에서 당시 기술로 가능했던 아마 4cm 가량 촬영 범위에서 방사선 피폭의 확정적 효과로 촬영 부위에 탈모가 생긴 환자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피폭이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당시로서도 높은 피폭을 받았기에 발생한 부작용이었고 현재에는 이보다 매우 낮은 방사선 양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진 않지만 이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라 넣어봤습니다. 무작정 방사선 피폭을 그럼 낮추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사선 피폭을 낮추면 잡음이 늘어나게 됩니다. CT 검사는 자체의 특성상 대조도대 잡음비가 굉장히 낮은 검사입니다. 이쪽 TAC를 보시면 동물에서 획득한 곡선이기는 하나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는 혈관에 비해서 이 조직의 조형 증강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 됩니다. 이를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 하나의 복셀에서는 노이즈 대비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복셀을 합해야지만 노이즈가 캔슬되면서 이렇게 조형 증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품질의 TAC를 얻기 위해서는 조형 증강의 픽을 증가시키거나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CTP의 결과에도 이러한 잡음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CBF, CBV, MTT 등이 노이즈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결과값이 변화할 수 있으며 아래쪽 패널을 보시면은 위쪽이 아래에 비해서 2배 방사선 피폭이 낮은 검사인데 현격한 품질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두께가 얇아져도 잡음이 증가하여 적절한 슬라이스 두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사선 양을 낮춰놓을 수 있는 이터러티브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잡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미지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방사선 피폭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양을 낮추기 위해서는 KBP라고 부르는 관전압을 낮출 수도 있는데 KBP를 낮추면 같은 조형제 양에서 조형 증강의 효과를 증가시켜 고품질의 TAC를 얻는 데 도움이 되므로 CTP에서는 70 혹은 80 kbp의 낮은 관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우측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120 kbp를 사용한 조형 증강에 비해 80 kbp를 사용한 조형 증강이 훨씬 효과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AC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KBP를 포함해 고려할 요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CTP 결과의 퀄리티 컨트롤 시 보통 헤드 모션이나 모션 등의 유무도 확인하게 되지만 이 TAC와 관련된 여러 가지 QC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 왼쪽과 같은 AIF나 VOF, 즉 아테리어에서의 커브와 베인에서의 커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게 되는데 AIF가 80에서 100 카운스필드 유닛, 조형 증강 단위 이상의 샤프한 싱글 픽을 보이는지 VOF는 이거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약간 딜레이가 돼 있는지 업슬로프와 다운슬로프가 모두 잘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하여 TAC가 적절하게 얻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조영제를 주입하고 한 4에서 5초 정도 있다 촬영을 했을 때 뇌에서는 약 10초 정도의 5에서 10초 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모션이나 AIF, VOF가 선택에 관한 큐시 내용은 후반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모식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TAC는 여러 가지 요소의 좌우가 됩니다. 픽을 높이기 위해 높은 농도의 조영제를 높은 속도의 플로우 레이스로 주입하게 됩니다. 조영제는 농도가 높을수록 주입 시 압력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은 350mg/ml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의 체중이 높은 경우 조영제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증강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때 곡선이 그 조영제의 양을 늘려야 될 때 그때 TAC가 와이드해질 수 있으므로 인젝션 레이트도 같이 상승을 시켜줘야 곡선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박 출량이 감소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곡선이 와이드하게 되는데 이는 뒤에 다룰 트렁케이티드 TAC라고 하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최소 4ml/s 혹은 그 이상의 빠른 주입 속도가 요구되는 CT 퍼퓨전의 특성상 안테큐비털 에리어 같은 큰 베인의 라인을 잡고 이 유속을 소화할 수 있는 카테터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손이나 기타 부위의 라인이 잡히고 작은 관이 삽입이 되면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혈관 외로 조영제가 유출이 되는 익스트라바세이션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얼서나 블리스터, 심하게는 컴파트먼트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검사자들이 이런 작은 카테터가 삽입이 된 경우에는 낮은 유속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TAC와 CT 퍼퓨전 전체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4.0ml/s를 주입을 하려면 20게이지 정도의 카테터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이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이즈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유속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CTP 를 이제 하는 카테터가 이런 높은 유속의 카테터인지 확인해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2게이지, 24게이지의 경우에는 높은 유속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페네스트레이티드 팁을 가진 카테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22게이지는 20게이지, 24게이지는 20게이지에 준하는 빠른 주입 속도를 낼 수 있어 CTP를 잘 얻으려고 하면은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케이티드 TAC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트렁케이티드 TA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슬롭과 다운슬롭이 AIF와 VF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서 뒤에가 끊긴 것을 트렁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조영제를 주입하고 고정된 딜레이 후에 짧게는 40초, 길게는 90초가량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운슬롭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트렁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조영제 주입 후 약 20초 후에 도달이 되었고 그래프가 내로하지 않고 와이드하기 때문에 이 다운슬롭이 뒤로 밀려서 트렁케이션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렁케이션은 결과값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시면 이거는 90초 스캔을 한 다음에 40초로 다시 샘플링을 해서 강제로 트렁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CBB 값과 MTT 그리고 Tmax 값이 모두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촬영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지만 방사선 삐폭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60에서 70초 가량의 듀레이션이 보통은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보다 더 뒤로 밀리는 환자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CTP에 앞서 촬영하는 CTNGO의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의 어댑티브한 조정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CT에서는 에올타에 ROI를 놓고 조영제를 주면서 그 하운스필드 유닛을 트래킹해서 그 값이 어떤 특정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이후 몇 초 후에 아테리얼 페이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CT 엔지오를 촬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이 너무 늦다 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딜레이와 듀레이션을 더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적용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이 하운스필드 유닛 100에 도달하는 이후에 특정 딜레이 시간 이후에 촬영을 한다라는 식으로 환자에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촬영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방사선 피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미스매치 같은 그러니까 의 경우에 7.5에서 8cm 이하는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코어의 경우 4에서 8cm 이하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들이 있어 최소 8cm 이상의 촬영 범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고 한 회전에 얻을 수 있는 범위는 기계의 스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싱글 소스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4cm인 경우가 많으며 장비에 따라 하이스펙으로 갈수록 8cm에서 16cm 도 가능하여 한 번의 회전에 뇌 전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8cm 촬영의 경우 머리 각도 조절 혹은 스캐너를 조절하여 방사선으로 민감한 렌즈를 피해서 베이zel 갱글리아를 중심으로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해야 되는 범위가 8cm인데 내가 가진 스캐너가 4cm 촬영 범위이거나 8cm보다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8cm 촬영 범위를 가진 스캐너를 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토글 혹은 조그 모드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한 번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한 번 더 주입하면서 그 다음 범위를 촬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아예 왔다 갔다 헬리컬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의 한계적인 부분은 이 촬영하는 템포럴 레졸루션 즉 샘플링 레이트 자체가 한 번에 회전할 때에 비해서 훨씬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왔다 갔다 계속 이동하면서 찍는 어댑티브 스파이럴 혹은 볼륨 헬리컬 방식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1.5초의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이 가능하지만 이 양극단의 부분에서는 2.6초 같은 이제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템포럴 레졸루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하는 경우에 더 제약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찍어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여러 제한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굉장히 빠른 볼러스를 사용했어야 될 때는 1초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에서부터 최근에는 이런 8cm나 4cm 디텍터에서 얻을 때 4cm 디텍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얻거나 8cm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을 때 보통 2에서 3초 정도의 템포럴 레졸루션이 가능한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거보다 더 긴 4.5에서 5.1초까지도 뭐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더 에비던스가 조금 더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하지 않고 요 피크들에서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2초로 촬영을 하고 보다 변화가 적은 뒷구간에서는 뭐 4초, 5초까지도 더 템포럴 레졸루션을 늘려서 샘플링을 하는 어떤 베리어블한 어떤 템포럴 레졸루션으로 획득을 하는 방법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AIF의 VOF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요런 커브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ACA의 AIF의 ROI가 있고 슈페리어 세지털 사이너스의 VOF가 있는 적절하게 얻어진 검사가 되겠고 요거는 아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MCA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사이너스의 토큘라에 위치하고 있는데 커브가 잘 나와서 이것도 적절하게 얻어진 것인데 요거를 잘 보시면 그거와 비슷하게 스트레이트 사이너스와 그다음에 MCA가 얻어졌는데 이 커브가 제대로 안 살아있죠. 이럴 때는 제대로 위치가 안 돼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가끔 일어나는 것들은 아테리가 아닌 부위에 이렇게 본처럼 높은 덴시티인 부위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VOF가 보다 한참 높은 이런 식의 어떤
커브를 보이는 이상한 커브를 보이는 게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된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테리와 베인의 ROI가 동일한 부위에 잡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F가 굉장히 결과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얻어졌는지 필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QC 같은 것들이 쉽게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원급의학과나 신경과, 신경외과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QC들이 쉽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결과를 해석하는 것들은 이번에 거의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스매치가 있고 미스매치 레이쇼도 큽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병변일까요? 실제로 환자가 스캐너에 들어가고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환자가 코오퍼레이션이 안 되시거나 연세가 많으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만히 계셔야 되고 굉장히 대칭적인 포지션으로 딱 했어야 했는데, 딱 고정을 해놓아도 환자분들이 계속 움직이거나 위치에서 벗어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이 있으면 당연히 정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루틴하게 저희가 리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모션이 있어서 결과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X 방향이나 Y 방향, Z 방향으로의 환자의 회전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필요하고, 환자가 이런 Y나 Z 방향에서 다소 움직임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심하게 움직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제 MCA 레프트 M1 오클루전 케이스인데 환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시술을 결정하거나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 환자의 모션을 보시면 더욱더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실제로 환자가 조영제 들어가면서 보미팅을 하면서 환자의 모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라피드 논문에서 가져온 라피드 사진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를 이제 뭐 여기서 들어가서 지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모션 같은 것들을 잘 코렉션 하거나 디텍션 하는 것이 실제 결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이 결과값을 보시면 이런 스트릭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결과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논문이 하나 유로피안 레디올로지라는 논문에 나왔는데요. 여러 기관의 어떤 조영제 주입이나 획득 프로토콜 같은 것과 실제로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어떤 획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소프트웨어들이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리미티드된 리스트인데 그나마 좀 잘 정리가 된 것이라서 가져왔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퍼퓨전 리전을 이제 정의하는 스레스홀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라피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라피드에서 사용하는 30%와 6초, 그러니까 RCBF 30과 그다음에 Tmax 6초를 가져와서 그냥 적용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싱고비아라는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퍼뷰전 소프트웨어에서 라피드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을 하였더니 굉장히 라피드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피드와 이제 좀 결과 차이가 적었던 거는 RCBF 20이라는 어떤 스레스호드를 가진 그런 결과값이었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그냥 가져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값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테리아에 적용을 해도 이 라피드와 싱고비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둘이 같이 겹치는 경우는 28%, 그리고 라피드만 포지티브라고 본 게 4%, 싱고비아만 포지티브라고 본 게 17%로 이 동일한 스레스홀드를 가져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레스홀드를 적용을 하면 과연 차이가 적을까요? 걔네들은 어쨌든 디퓨전이나 다른 걸 뭐 파이널 임팩트 볼륨 가지고 최적화를 했을 테니까 그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올레아에 적용된 것을 했을 때 역시 23%는 올레아만 불렀고 라피드는 1%만 했고 둘이 겹치는 게 36%였죠. 그래서 그 각각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피넘브라랑 그다음에 코어를 봤을 때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똑같은 회사인데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쓰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라피드라는 어떤 검증된 데서 가져온 스레스홀드도 완전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잘 칼리브레이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응급실에 G의사의 장비가 깔려 있는데 그 G의사에서 어떤 공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이 라피드랑 어떤 스레스홀드를 썼을 때 일치를 하는지를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통 검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라피드는 30%일 때, 그 GE 소프트웨어는 10%의 스레스홀드를 쓰고 티맥스는 7초를 사용했더니 디퓨즈 3 크라이테리아로 했을 때 97% 콘커던트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것들을 라피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칼리브레이션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지 이게 교환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값 자체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멀티 스레스홀드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스레스홀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시티 퍼퓨전을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몇 가지랑 피트폴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디움 사이즈 베슬 오클루전 혹은 디스탈 미디움 사이즈 베슬 오클루전에 대한 그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퍼퓨전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브랜치 쪽에 오클루전이 있는 거를 이 퍼퓨전에서 잘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M2 오클루전이 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 아날리시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싱글 페이지의 CT 엔지오를 활용을 했을 때보다 멀티 페이지 CT 엔지오나 아니면은 CT 퍼퓨전을 활용했을 때 이런 미디움 사이즈 베슬 오클루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타 아날리시스들도 있고 최근에 비슷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비숙련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전문가가 없는 데서 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 CT를 교체를 하고 CT 퍼퓨전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응급의학과나 아니면 신경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거 볼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진은 이제 다 CT 엔조에서는 미스를 했고 CT 퍼퓨전에서 포지티브가 나왔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Tmax 6초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4초에서 포지티브한 병변도 좀 리뷰를 해야지 잘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68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루라 스트로크로 한 일주일 전에 증상이 있었는데 딴 병원에서 놓쳐가지고 이제 말리에서 놓쳐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M2 쪽에 이제 인페리어 디비전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냥 얼뜻 보기에는 여기에 뭐 막힌 혈관이 없어 보이지만 요거 이런 소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비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놓칠 수가 있는데 퍼퓨전을 보면은 사실은 놓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M2 브랜치 오클루전인데 여기서도 이제 CT 퍼퓨전에서 이 작은 브랜치 저도 처음에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판독했다가 요거 보고서 돌아와서 다시 찾았던 케이스고 이제 포스테리어 포사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SCA의 오클루전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SCA 영역에 이렇게 퍼퓨전에서 이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판독을 할 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스트로크 코드가 뜨면 이제 퍼퓨전을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판독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트로크 코드가 떴을 때 이제 스트로크가 아닌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스트로크 미믹이라고 하고 굉장히 드문 경우도 있고 흔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가끔가다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익스텐시브하게 시간상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소개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시저인데요. 특히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나 아니면 시저 때문에 그 스트로크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프론털 로베 엔세팔로말라시아가 있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시저가 생긴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디스아스리아로 오셨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CBF가 굉장히 증가해 있고 Tmax가 감소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EEG를 찍어봤더니 이제 스테이투스였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핏볼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고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크로닉 임팍션이 가끔 가다가 이제 CBF에서 코어로 보이고 Tmax에서도 역시 피넘브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CT 같은 거를 봐서 거기서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크로닉인 걸까 좀 확인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라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테뉴에이션에 따라서 아예 포함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어테뉴에이션을 좀 띄워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좋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31세 여자 환자분이고 바이레터럴 모야모야 디지즈였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렙토메닌지얼 콜레터럴이랑 파이알 콜레터럴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퍼퓨전 맵을 보면은 RCB와 RCBF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Tmax나 MTT 같은 데서는 좀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이게 렐러티브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앱솔루트 값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렐러티브 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쪽의 이상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이상이 있는 거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CBF 값이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 기준 컬럼을 기준 떨어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밸류 그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앱솔루트 밸류는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아서 임상에서 정확하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렐러티브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나 좀 간단히 보시면은, 실제로 어큐트 임팍션이 있었던 곳은 여기고, 여기는 이제 크로닉 임팍션이고요. 거기서도 CBF랑 Tmax 같은 거 이상은 있는데, 여기 이제 렐러티브 값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대비해서 얘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얘를 이제 퀀티피케이션에서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이레터럴 리전들을 이제 볼 때는 조금 이 렐러티브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픽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만능은 아니라서 스몰 라쿤이라든지 워터쉐드 임팍션이라든지 포스테리어 포사 임팍션에는 조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CTP라는 건 타임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기에 따라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기도 하고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Tmax 딜레이가 전부 피넘브라는 아니고 크로닉 오클루전이나 CVO ICA 스토네시스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같이 촬영한 넌 컨트라스트 CT 엔지오라든지 CT라든지 CT 엔지오 혹은 가능하다면 MR까지 잘 참고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호준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CTP에 초점을 맞춰서 그 촬영 방법부터 촬영 혹은 해석할 때 필요한 어떤 굉장히 귀중한 말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백성현 교수님까지 듣고 한꺼번에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백성현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교수님은 Perfusion Imaging from a Neurointerventionist Perspective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병원 영상학과 백서연입니다. 저는 주로 시술자의 관점에서 퍼퓨전의 역할 또는 최근 주요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 EBT 트라이얼에서 퍼퓨전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퍼퓨전 연구들이 퍼퓨전이 EBT 연구에 같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70년도에 이제 페넘브라의 개념, 그리고 90년도에 타겟 미스매치, 그리고 2000년도 후반에 라피드가 도입된 후에 데퓨즈 1, 2에서 활용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 메이저 피보탈 트라이얼에서도 퍼퓨전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EBT 타임이 이제 확대될 때에도 역시 퍼퓨전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퓨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EBT 트라이얼에서 연구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좀 더 우세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티슈 이즈 브레인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티슈의 이제 이런 것들을 퍼퓨전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하게 2015년도 EVT 트라이얼에서 어떻게 이런 트라이얼이 성공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면은 이제 스텐트 리트리버나 빠른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이미징 베이스드 페이션 셀렉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이얼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스펙트 6점 이상 외에 퍼퓨전을 이용해서 이런 미스매치를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EBT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퍼퓨전 이제 6시간 이후에 레이타임 윈도우에서 다음 같은 이제 퍼퓨전 코어 또는 클리니컬 미스매치가 있는 환자에서 EBT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어드밴스 이미징으로 퍼퓨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어드밴스 이미징의 그 요구가 가장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익스텐드 트라이얼에서 퍼퓨전 이미징을 이용해 기존 시간 4.5시간을 넘어서 치료 가능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도 역시 퍼퓨전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들에서 퍼퓨전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트라이얼에서 라피드와 같은 자동 정량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후에 이렇게 라피드와 물론 조금씩 채택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JLK가 이제 수년 전부터 출시가 되어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퍼퓨전이 EBT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술 전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시술 전에는 가장 크게는 환자를 이제 셀렉션하는 데서 퍼퓨전이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코어가 어느 정도고 페넘브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미스매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퍼퓨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세부적으로 EBT 스트레이지를 어떻게 세우는 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어떤 AU를 보일 것인지 또는 시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악화될 것인지 그런 예측하는 인자로서도 퍼퓨전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우리가 퍼퓨전을 이용해서 하이퍼 퍼퓨전이 있는지 또는 레지듀얼 하이퍼 퍼퓨전이나 레지듀얼 디스탈 베슬 오클루전이 있는지를 퍼퓨전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이런 콘솔에서 밴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콘솔 퍼퓨전 영상도 현재도 어베이러블하고 크게 활용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즘 현대의 이런 라피드나 JLK에서 제공하는 퍼퓨전들은 이렇게 정량화된 수치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코어가 얼마만큼 되는지, 페넘브라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미스매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셀비저블 티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환자의 AU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스레시홀드 베이스의 여러 정량화된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은 콜레테럴 스코어나 또는 퍼퓨전의 시비어리티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의 AU를 예측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퍼퓨전의 가장 큰 역할은 코어와 페넘브라를 측정하고 그로 인한 미스매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역할이 되겠고 과거에 정량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코어가 작고 페넘브라가 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 이제 시각적으로만 정성적으로만 알 수 있었다면 현재는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현재 그 퍼퓨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은 앞선 이호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퍼퓨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몰 디스탈 베슬 오클루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TMAX은 이런 내주널 베슬 오클루전이나 동반된 오클루전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민감도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우리가 오클루전을 찾을 수가 있고 CT 엔지오나 MR 엔지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베셀의 오클루전까지도 우리가 퍼퓨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이러한 퍼퓨전 어버너멀리티는 우리가 다시 CT 엔지오와 MRA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컨드 룩 디텍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M1 오클루전 환자였고 코어가 이 정도였고 페넘브라가 이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스매치가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Tmax 맵을 보시면 MCA 테리토리뿐만 아니고 이 ACA 테리토리에도 퍼퓨전 어버널매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봤을 때 라이트 AC 디스탈에 이렇게 오클루전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멀티플 오클루전이 있으면 엠볼릭 오클루전을 시사하기 때문에 시술자 입장에서는 에티올로지를 아는 것은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엔지오그램이고 라이트 M1 오클루전뿐만 아니고 라이트 디스탈 AC, 칼로스 마지나 아터리에도 이렇게 오클루전이 관찰된 이제 컴바인드 오클루전 케이스였고, 환자에 대해서는 아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로 한 번에 이제 혈전을 제기해서 리캐널리제이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퍼퓨전은 이 병변이 어큐트 심토마틱 리전인지 또는 크로닉 에이시마틱 리전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어큐트 심토마틱 리전에서는 퍼퓨전 프로파일이 더 좋지 않습니다. 페넘브라 에어리아가 더 시비어하고 넓게 되겠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에이심토마틱 크로닉한 리전에서는 CBV나 CBF가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퍼퓨전이 좀 더 시메트릭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비어리티 에이시메트릭한 걸 보고 우리가 어느 측 이 병변이 크로닉인지 또는 어큐트 병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 환자가 마이너한 심텀을 가지고 있는데 early neurologic deterioration, END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에도 퍼퓨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Tmax 에어리어가 이렇게 넓거나 또는 코 미스매치가 많거나 또는 하이퍼퍼퓨전 에어리어가 넓을 경우에서는 END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퍼퓨전 프로파일이 안 좋은 환자에서는 이제 END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제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양측 하지에 위크니스가 있었던 환자이고, MRA를 보시면은 양측 ICA 오클루전이 있었고 ACA도 오클루전이 있었고 피커멀 통해서 양측 MCA가 공급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엔지오를 보고 처음엔 뭐지 하고 이렇게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퍼퓨전을 보고 조금 환자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양측 ACA 테리토리 퍼퓨전 어버널매티가 있었고 레프트가 라이트에 비해서 좀 더 하이퍼 퍼퓨전 에어리어가 좀 더 있어서 좀 더 ACA가 좀 더 심토마틱 리전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제 이스케믹 코어들도 레프트 MCA, ACA 테리토리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레프트 ICA를 통해서 양측 ACA를 개통해 주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였고, 이니셜 엔지오그램에서 봤을 때 프록시마 ICA와 A1의 오클루전이 있는 텐뎀 오클루전 케이스였고, ICA를 통해서 A1을 개개통을 시켜줬던 케이스였고, 파이널 엔지오상에서 보시면 왼쪽 ACA를 통해서 양측 ACA가 공급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앞선 그런 퍼퓨전 어버널매티가 설명이 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이고 라이트 ICA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었던 환자이고, 이 환자분은 저녁 늦게 이제 일과의 시간에 오셨던 환자분이었고 NIH 스코어는 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TFCA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3시간 후에 이제 6점으로 이제 심텀이 아그라베이션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퍼퓨전을 보시면은 넓은 에어리아 페넘브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보도존 에어리아 퍼퓨전의 어버널매티가 관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퓨전이 프로파일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 END가 더 빈번하게 생긴다는 것이 여러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머전트 이제 캐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퍼퓨전은 클래식 바이퍼케이션 오클루전에서 어느 부위에 이렇게 좀 더 인볼브하고 있는지, 어디에 좀 더 우세하게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라이트 M1 오클루전이고, 하지만 퍼퓨전 어버널매티는 주로 프론탈 슈피리어 디비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AX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론탈에 좀 어버널매티가 보이고 있고, 이니셜 엔지오그램을 보시면은 필링 디펙트가 M1에서부터 바이퍼케이션, 프록시마 M2에까지 이렇게 있는 클래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퍼퓨전 영상을 보았을 때 클래스의 메인 엑시스가 이제 슈피리어 디비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기구를 보내서 내비게이션 하에서 스텐트 리티버를 슈피리어 디비전에서 M1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스피레이션 카테터를 위해서 같이 스롬벡톰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바이퍼케이션 오클루전에서 클라시 어느 부에 좀 더 도미넌트하게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MC 바이퍼케이션뿐만 아니고 바실라 아터리 디스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니셜 퍼퓨전 영상을 보시면은 물론 좀 아티팩트가 있긴 하지만 에이시메트릭하게 레프트 SCA와 PCA 테리토리에 어브노마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환자는 이제 프록시말 바실라 오클루전이었지만 주로 레프트 PCA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으로 스텐트 리트리버를 설치를 해주고 스론벡토미를 해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이호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요즘에 디바이스의 발달로 이제 디스탈 미디엄 뱃살 메모에 대해서도 EBT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혈관이어서 시술의 리스크가 크고, 하지만 코어는 작기 때문에 이걸 EBT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챌린징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클루전 레벨, 코어 페넘브라의 사이즈 또는 이제 콜레터럴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또는 엘로컨트 에어리어에 인본반응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메보에서 EBT를 시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퍼퓨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모두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른 케이스로서 M2 오클루전을 케이스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페넘브라의 이런 영역들이 좀 더 다양하고 시빌리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케이스는 시술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END 가능성이 높고 환자도 시빌리티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머케니컬 스론벡토미를 진행해줬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코어와 페넘브라의 그런 볼륨 외에도 이런 정량화된 수치, 12V나 HR 같은 그런 수치들이 역시 퍼퓨전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특히 콜레터럴 스태투스나 임파크로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먼저 CBV 인덱스를 보면은 CBV 인덱스는 노멀 티슈 대비 하이퍼퍼퓨전 리전에서 블러드 볼륨을 의미하고, CBV 인덱스가 클수록 저관류 영역에서 혈류량이 유지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터럴 플로우를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0.7, 0.8 정도의 이런 컷오프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콜레터럴 스태투스를 평가하는데 CBV 인덱스가 이용이 되고 있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부 연구에서 이 CBV 인덱스가 애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퍼퓨전 인텐시티 레이시오가 되겠고, 이것은 하이퍼퍼퓨전 시비어리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의는 이제 Tmax 6초 볼륨분의 Tmax 10초 볼륨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콜레터럴 스태투스를 이제 의미하게 되겠고, 또한 임파크로스를 시사하는 게 되겠고, 하지만 앞선 CBV 인덱스와는 다르게 이 HR 값은 높을수록 이제 하이퍼퍼퓨전 에어리어에서의 이제 심한 이스케믹 리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CBV 인덱스나 HR이 아직은 임상적으로 크리티컬하게 의사결정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술자 입장에서 CBV 인덱스가 낮고 HR 값이 높을 경우에서는 콜레터럴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시술을 이제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퓨전 이미징은 이제 시술 후에는 이렇게 하이퍼퍼퓨전을 진단하는데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이제 시술 후에 남아있는 디스탈 베셀 오클루전을 평가하는 데서도 TMAX가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베셀 오클루전을 평가하는데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이 DSA입니다. 하지만 이 DSA는 2디멘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부위가 있고, 특히 스트로크 환자들은 어큐트 세팅에서 이렇게 심하게 온들기 때문에 자그마한 오클루전을 평가하는데, 자그마한 베셀 오클루전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퍼퓨전이 좀 더 에디드 밸류로서 내주럴 디스탈 오클루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EBT 분야에서 주 관심 분야 중 하나가 이 라지 이스케믹 코어 분야가 되겠고, 이 분야에서도 역시 퍼퓨전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2015년도 메이저 트라이얼에선 대부분 이런 아스펙 6점이나 코어 볼륨 70mm 이상의 이런 라지 코어들은 RCT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이런 환자들에서도, 코어가 많은 환자들에서도 EBT가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6개의
라지코어 트라이얼이 발표가 되었고 모두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6개 트라이얼은 대부분 IC M1 오클루전에서 보통 6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내에 심텀 발생 환자들을 인로를 하였고 이미징 엘리저베이티를 보시면은 아스펙트 스코어 3에서 5점 그리고 코어 볼륨은 보통 100mm, 코어 볼륨에 대한 언급이 있는 연구는 NGSPEC밖에 없지만 100mm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라 보시면 레스큐 재팬 리미트와 라스텐은 MR 베이스 연구였고 엔젤 에스펙트와 셀렉트2는 CT와 CT 퍼퓨전을 병행한 연구였으며 텐전과 테슬라 연구는 CT만으로 우리가 아스펙을 성정해서 이걸 이미징 엘리저베이트로 채택을 하였던 연구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 연구들에서 비록 성공은 했지만 코어 어세스먼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통일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모달리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어 엘리저베이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퓨전이 이런 코어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검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디퓨전 같은 MR 영상은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라지 코어의 성공들이 시사하는 점은 이런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non-constraint CT의 아스펙트 스코어나 CT 퍼퓨전을 통해서 특정 볼륨 이하의 환자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펙은 잘 알다시피 CT를 통해서 얼리 이스케믹 체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세미 퀀티티브 스코링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은 관측자마다 굉장히 이제 낮은 릴라이비리티를 보이고 있고 또한 스코링 자체 시스템에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스펙트 스코어는 같은 모든 부위에 따라서 다 1점씩 카운팅하기 때문에 같은 아스펙트 스코어를 할지라도 볼륨이 다양한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스펙트 스코어 단독만으로 우리가 라지코어 환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크라이테리아 3에서 5점의 환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볼륨이 100mm 미만인 환자를 우리가 또 선명해야 되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또 CT 퍼퓨전 단독만으로 또 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볼륨에 대해서 그러면 아스펙트 스코어 3.5점인데 100mm 이상 100mm가 넘어가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볼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환자들이 EBT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남아 있고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는 약 100mm 미만에서는 EBT 효과가 좀 더 좋고 하지만 130mm까지는 EBT 효과가 있는,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EBT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100mm에서는 효과가 좋고 130mm 이상에서는 헤모리지 체인지 같은 그런 애드버스한 이벤트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라지코어 이스케믹 임팍션에서도 퍼퓨전의 역할은 아스펙트 스코어 단독만으로의 그런 부정확한 것을 보완을 하고 우리가 아스펙트 스코어만 적용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그 엘리자베트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한 하지만 그 CT 퍼퓨전 단독만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나 리뷰 아티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레프트 M1 환자였고 코어는 96mm, 100mm 미만으로 나왔지만 페넘브라가 147mm로 꽤 미스매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아스펙트 스코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는데요. JLK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는 6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보면은 인슐라나 M6 리전에서도 이스케믹 체인지가 의심이 되어서 짜게 줘도 한 4점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펙트 스코어 3에서 5점 안에 들어오는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3에서 5점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페넘브라도 미스매치도 있었기 때문에 시술을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제가 여기다 써놓지 못했지만 환자는 이제 91대 MRS 스코어 3점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시면은 코어가 이니셜에서 148mm로 잡혔고 페넘브라는 130mm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제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퍼퓨전에서의 라지코어의 뭐 1차 역할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여전히 라지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앞선 또 메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환자는 미스매치가 없고 어떤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코어가 이제 116mm로 잡혔고 페넘브라가 175mm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펙스 코어는 베이살 강글리아가 이제 베이살 강글리아가 빠졌기 때문에 당시에 4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넌컨시티 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랭크 하이퍼덴시티가 MCA-TLT 전반에 이미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바로 이어서 MR을 촬영하였고 이제 디퓨전 플레이어 영상이 되었고 이미 플레이어 체인지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체인지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어드밴스한 이스키믹 인저리가 진행이 되었고 BBB가 다 이제 디스럽션이 됐다는 것이 시사하기 때문에 보통 시술을 하더라도 헤모리지 체인지가 크기 때문에 시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고, 하지만 다행히 환자가 경과는 나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CT나 CT 퍼퓨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랭크 하이퍼덴시티나 또는 플레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해서 티슈 클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퓨전의 리미테이션은 앞서 이호정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앞서 이호정 교수님께서 주로 테크니컬하게 오버에스티메이션이나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는 경우 AF, VOF 또는 크런케이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줬고, 이런 테크니컬 에러 외에도 클리니컬하게도 이런 고스트 임파코어 같은 오버에스티메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이니셜에서 이렇게 스레숄드 베이스 퍼퓨전에서 코어가 이렇게 과장되게 또는 없는 코어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주로는 얼리 타임 윈도에서 임파크 로스가 빠를 때 또는 콜레터럴 플로우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보통 많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라지코어 임팍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고 석세스풀 리키나이제이션 되었을 때 좀 더 흔하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스트 코어의 존재는 우리가 퍼퓨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타임 윈도, 특히 얼리 타임 윈도에서 고스트 코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환자를 오버에스티메이션 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랩트 아마 M1 오클루전 환자였고 원세트 이미징 60분이었고 리켄까지 하는데 160분이 걸렸던 굉장히 빠르게 리켄이 되었던 환자분인데 이니셜에서는 이렇게 코어가 29mm로 잡혔지만 나중에 디퓨전 팔로업을 해봤더니 이렇게 JLK에서 이렇게 볼륨을 측정해주고 있는데 2mm밖에 안 나오는 이렇게 고스트 코어가 얼리 타임 윈도에서 리키나이제이션 되었을 때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퍼퓨전 스코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레이 타임 윈도에서 어느 정도 퍼퓨전이 노멀라이션 회복이 되었음에도 이제 스리숄드 베이스로 이제 CBF 30이 미만의 그런 코어를 디텍션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퍼퓨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코어가 있는데도 이것을 퍼퓨전에서 디텍션하지 못하는 것이 퍼퓨전 스코토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딜레이 타임 윈도에서 흔하게 관찰이 되겠고 보통 이런 현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퍼퓨전을 그런 서머리 맵만 보지 않고 이런 넌컨시티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퍼퓨전 스코토마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퍼퓨전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제 포스티어 서큘레이션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티어 서큘레이션은 아직까지도 퍼퓨전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연구들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크니컬 에러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Z 커버리지가 앞서 이호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8mm 또는 뭐 어떤 일부에서는 10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홀 브레인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브레인스템이나 세레벨럼이 많이 커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포스티어 포스는 주변에 이렇게 본 스트럭처가 있고 AF도 셀렉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낮은 센시티비티를 보이고 자그마한 임팍션 등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가 코어나 미스매치 개념들이 대부분 anterior circular에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posterior circular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posterior circulation 연구들에서는 우리가 서머리 맵에 제공하는 이런 볼륨만 볼 게 아니고 꼭 컬러 맵에서 어떤 부위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는 컬러 맵을 같이 볼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티어 서큘레이션 최근에 바실락 오클루전에서 이런 에비던스 있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베스나 베이직 트라이얼에서와 달리 이제 바우처나 어텐션 트라이얼에서는 이런 EBT가 포스티어 서큘레이션 EBT가 이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면에는 이런 이미징 베이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적용이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포온스 미드브레인 인덱스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건 브레인스템에 어떤 특정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그 스코어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러한 스코어링 시스템은 이 포스티어 서큘러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볼륨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안테리어 서큘레이션과 다르게 포스티어 서큘레이션은 아나토미컬하게 이런 퍼포레이터에 의한 브레인스템의 그런 서플라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코어나 미스매치의 볼륨보다도 어떤 특정 영역이 인볼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가 애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레인스템에 작은 임팍이 오면은 그 부피가 작더라도 그것은 크리티컬한 환자의 애후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캡스라는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세레벨럼은 1점, 하지만 이제 폰스나 미드브레인, 살라모스에는 2점씩을 이제 카운팅을 해서 스코어링해서 이런 캡스 스코어가 높았을 때 좀 더 좋지 않은 애후를 보인다는 이런 다시 한번 이제 볼륨보다는 어떤 스페시픽 리전의 퍼퓨전 인볼브먼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PMT 하이퍼 퍼퓨전도 앞서 캡스와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브레인스템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인볼브하고 있는 거냐, 인볼브하지 않느냐가 애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렇게 EBT에서 퍼퓨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술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고 특히 퍼퓨전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라지 코어에서는 C 퍼퓨전 단독만으로는 좀 더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넌컨 CT나 디퓨전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DMBO나 이제 포스티어 서큘레에서는 퍼퓨전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블루오션으로 많이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성원 교수님, 시술자 입장에서 생생한 경험이 느껴지는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치료적 관점에서 우리가 퍼퓨전 이미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약 1분 정도만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정리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에 병변이 없을 경우 TIA, 특히 VBI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잘 봐야 할까요? 스테노시스는 얼마나 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퍼퓨전을 진행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백성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스테노시스가 아무래도 심한 경우에 VBI 증상이 아무래도 더 심하고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VBI 중에서는 이제 스테노시스가 다이나믹한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이제 바우헌터 신드롬 같이 어떤 특정 모션에서 이런 VBI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테노시스가 지금 어떤 영상에서 적게 나올지라도 이제 이게 완전히 감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스테노시스
정도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노시스가 마일드하다면은 좀 더 확률은 적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MRA가 이제 자장이 낮아서 VA 오스나 VA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특히 CT 엔지오, 넥 CT 엔지오 같은 것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의 스테노시스, 뚜렷한 스테노시스가 없다면은, CT 엔지오상에서 없다면 어느 정도 VBI를 퍼퓨전이 없더라도 이제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료 영상을 많이 촬영하면 이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많이 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시술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한 케이스라도 더 이제 시술을 해야 될 케이스를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더,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사실은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리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TFC, 세레브랄 엔지오그래피 소견에서 퍼퓨전이 이제 어브노말리티가 심하지 않다거나, 뭐 배열가 많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오클루전 사이트가 레벨이 너무 이제 디스탈이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TFC를 물론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관리 영상만 가지고 이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히려 관리 영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시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관리 영상을 통해서 이런 확대되는 시술의 크라이테리아에 들어온 환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하고 오늘 더 주제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관료 영상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들이 이 관료 영상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혹시 이호준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나는 촬영을 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될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하고요. 이게 뭐 모든 병원에서 다 촬영을 아마 하지도 않을 거고 뭐 다 할 필요도 없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사실 요즘은 MR 퍼퓨전도 있고 사실 CT 퍼퓨전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도 있고 그래서 MR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MR로 하고 특히 이제 MR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환자 예후가 안 좋아질 것 같은 특히 이런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사실 조금 요즘 좀 활발하게 찍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시술까지 또 진행을 안 할 거면 이미 또 다른 기관 이송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그 사이 또 뭐가 변할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술하기 직전에 이제 찍는 게 막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모든 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CT 퍼퓨전을 다 찍진 않고 이제 그런 이송 체계가 갖춰져서 어떤 몇 개 중심 센서들에서 이제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군이라든지 그 병원에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CT 퍼퓨전을 꼭 찍어야 되느냐 하면 또 꼭 찍어야 되진 않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은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크지 않을까.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병원이다. 그럼 사실은 저는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백상현 선생님 같은 어떤 시술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보조적인 도구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퍼퓨전 소프트웨어가 구비가 돼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백성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트라이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익스텐디드 피리어드 때 퍼퓨전 이미징을 실제로 시술 결정할 때 많이 활용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스텐드 윈도우에서 네네네. 네. 퍼퓨전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나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의존하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꼭 얼리타임 윈도우나 레이타임 윈도우를 떠나서 이 환자가 어떤 셀비저빌 티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데는 이제 퍼퓨전이 필요하고, 그러면 꼭 정량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선 질문과 조금 연장선일 수 있는데, 이게 또 눈으로 보는 거와 또 다를 수가 있고, 컬러 맵이라는 것도 또한 어떤 그런 후처리를 해서 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화된 그런 게 필요하게 되겠고, 비단 익스텐드 윈도우뿐만 아니고 얼리타임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퍼퓨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퍼퓨전이 퍼퓨전이 없어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퍼퓨전이 없더라도 CT NGO나 CT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EBT를 결정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 말고도 일부 케이스에서는 이제 시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퍼퓨전이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퍼퓨전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료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거 이호준 교수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뭐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미 JLK도 AI 같은 것들을 CT만 아니면 뭐 MR 퍼퓨전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아티팩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트렁케이션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라든지 모션을 해결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잘 노이즈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퍼퓨전 자체를 어떤 CBF랑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게 셀버지블 티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 할 때도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기준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자체한테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제 뭐 앞으로 다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AI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실제로 그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퀄리티가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퍼퓨전 이미징이 갖고 있는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정답이 뭔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툴끼리 그냥 그 컨커런스 레이스를 비교하는 데가 연구가 그치고 있고, 정답이 없으니까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은 핏폴드를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핏폴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미징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아까 onset 이미징 타임 또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서 뭐 스레시홀드가 다르게 적용돼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옵티멀 스레시홀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뭐 밝혀나갈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 JLK 웹 심포지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포지움에서도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